자, 2차 논술시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제 원래 수업, 기출문제풀이 수업에서 하는 강의인데 어떤 조금 공부 오래 한 선생님이 2차 논술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풀이해 주는 데가 없어서 공부할 때마다 늘 어렵다. 그런 말 듣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전체 모든 수험생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보를 공유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만 갖고 싶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필요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지난번 그 정규 수업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만 따로 떼어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공유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때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이에요? 정보를 자꾸 나누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나만 딱 갖고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한 것이지. 나만 아는 것보다 다. 근데 그분이 안 왔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가 뭐 김치만 담궈도 다 돌려요. 어릴 때는 이렇게 뭘 다 나눠줘 버리나. 열심히 김치를 담그면은 보시기 들고 마을을 싹 돌아요. 그러면 한 반밖에 안 남아요. 일껏 힘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반을 다 이렇게 남을 줘버리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보시기가 다시 다 되돌아와요. 그래서 김치를 안 담그고도 오래 이렇게 오히려 더 맛있는 다른 김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나눈다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누면 처음에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 다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그 2차 논술 시험 들을 만해. 들어봐. 이렇게 좀 광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서로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논술 시험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게 2009년 모의 논술고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쭉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서술하는 방향에서 명쾌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선생님 말 듣고 이걸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한 번은 들어놓는 것이 앞으로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그 방향을 예측하는데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2009년 먼저 보겠습니다. 2009년 거 모의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처음 논술 시험을 보면서 이것을 논술다운 문제를 내려고 그랬어요. 논술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서는 자기 주장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도 내 주장을 써야지 하면은 오히려 점수 따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문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3의 1번 문제 보면은 조건에 따라서 가, 나를 활용해서 이 가의 공시적 특성을 논술하고 자 보면은 첫 번째 이 가의 공시적 특성이에요. 자, 공시적 특성을 논술하고 그러니까 따져보라 이런 거죠. 이 가가 과연 주격조사냐 아니냐 따져보라는 거예요. 주격조사.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따지는데 자신만의 논거를 들어서 막 따진다. 이건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논술하고 이가 역사적 변천을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1 나오고 2 보면은 결론 도출에는 가설 검증 결과가 가설에 합당하면 그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이게 이제 논술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안을 제시해라.
이 모의논술고사를 이제 풀어본 학생들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논술에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걸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뒤에 이제 내가 정답을 이쪽을 살짝 제시를 해놨지만 정말 내가 국어학위관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조사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많이 공부해서 내 나름대로 논리를 펼칠 수 있어.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 내 나름의 나만의 논거를 낸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하느냐예요. 논리적 근거를 댄다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논술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회 1문제고 3회 2문제는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다. 교사의 답변 내용을. 이것은 조금 평범한 문제예요. 서술하시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인의 붉은 산에서 지문을 제시하고 여기서 이 가는 주격조사일까 보조사일까? 주격조사냐 보조사냐? 당연히 이제 주격조사로 가야 되겠죠. 격조사 이 가가 보조사다. 그러려면은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격조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 주격조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주격조사일까 보조사일까? 그러면은 갓을 설정해서 이 가는 주격조사다. 그러면은 주격조사로 보면은 근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가는 주격조사다. 뭘까요? 당연히 어디에 붙어요? 체언에 붙고 또 주어에 붙는 거죠. 그죠? 주격조사, 체언, 주어에 붙는 거다. 주어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격조사라는 게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자리, 격. 그러면은 이것은 자리인데 우리말에서 이 자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격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 복격조사가 붙으면 보어,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목적어죠. 자, 이게 우리말의 어떤 특징이에요? 교차어적 성격이죠. 우리말은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격조사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얘가 어디에 붙는다는 거예요? 주어에 붙는 거예요. 주어 성분에가 붙어야 돼요. 주어 성분에 붙어서 얘가 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물론 대개가 합의는 되었다 그랬을 때 대개에 붙어서 이것이 주어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도 이게 주어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합의는 되었다 그러면 대개가 되었다. 대개가 합의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럼 합의는 보호가 되는 거고 이 대개가 주체가 돼요. 대부분 거의 전부가 명사예요. 거의 전부. 거의 전부가 되었다. 주체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예요. 대개가 주어가 되고 거기에 가가 붙었어요. 자, 첨지가 선착하면 내 담당하마. 첨지가 선착하면 선착하다. 주체죠. 첨지가 선착해. 그 다음에 담당한다. 내가. 자, 여기서는 주격조사 가가 생략이 돼 있죠. 내가에서 가가 생략이 됐어요. 자,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그 격관계가 아주 분명할 때, 격관계가
분명할 때 생략이 되죠. 자, 그게 생략이 돼도 주어임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첨지가 이게 행동의 주체인데 그 자리에 가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며느년들이 조반이나 지었나. 며느년들이 조반을 지었나죠. 자, 그러니까 짓다의 주체가 며느년들이죠. 여기에 가가 붙었으니까 이게 주격조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병이라도 나면 누가 병이 나다죠. 자, 이것은 이제 서술절이에요. 병이 나다 주어.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은 서술절을 가진 전체 문장의 주어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엄밀히 따져 보면은 가가 안 붙었다면 다른 문장 성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병이 나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된 거죠. 어쨌든 크게 보면은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술해 주라는 거예요. 논거를 대서.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게 쓰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우리가 사랑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사랑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랑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이하고 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도는 보조사죠. 보조사의 특징은 뜻을 다한다라는 것 외에 또 어떤 기능이 있죠? 여러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자리에 나타나는 보조사가 아니니까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다예요. 여기서 도, 보조사와 다른 점. 이가 격조사이지 보조사가 아닌 점은 오직 주어 자리에만 나타나고 다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도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근거를 대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근과 함께 제시할 것. 지금까지는 이 가가 주격조사다 라는 근거를 계속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격조사가 아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안명철 교수가 이것을 주장한 건데 이 가뿐만 아니라 을, 의 이런 것들은 격조사로 보면 안 된다. 어떤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나 을, 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얘네들이 없어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대개가 합의는 되었다. 대개 합의는 되었다. 되죠. 그 다음에 첨지가 선착하면 뒤는 내 이름이 빠졌지만 첨지 선착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근데 일단 여기는 들어가는 것을 봅시다. 그 다음에 뒤는 걱정 말고 형님이 말해보시오. 형님 말해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며느년들 조반이나 지었나? 이럴 때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구태여 얘가 들어간다면은 어떤 의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가 을을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구조격이라고 하고 이 가는 어떤 의미를 첨가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나 강조 이런 의미 기능을 하는 보조사적인 그런 용법을 가진 조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깊이 공부해서 제시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임용고시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논리 있게
서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뒤에 보지만은 이 가하고 은는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이 가는 새로운 정보를 나타낼 때 쓰죠. 은는은 구정보를 나타낼 때 쓰죠. 신정보, 구정보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이미 그게 주격조사로서의 역할,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가 들어감으로써 신정보를 나타낸다 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격조사로 보기보다는 보조사로 보는 거 좋다. 그러면 주어 자리는 누가 나타내느냐? 무형태로 나타난다. 무형태로 나타나고 이 가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적이든 강조든 또 뭐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신정보든 자 이렇게 서술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유형을 변형을 시켜서 논술로 냈을 때 어떻게 서술해 가는가, 어떤 요소들이 더 끼어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역사적 변천 과정 3회 1에서 세 번째가 이제 이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다를 보면은 주국대왕이 빈곡에 살아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미 알고 있듯이 주격조사가 중세 때는 이 하나였죠. 이 하나였는데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앞에 이응이 없는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형태로 실현되기도 하고 자 이것은 자음 뒤에 이것은 모음 뒤에 이것은 이 모음 뒤에 이렇게 실현됐다라는 것을 이 다의 1번 지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왕 이, 우리 시조 이, 그 다음에 붉은 새 이. 자, 새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읽었어요? 사이 이죠. 그러니까 사이 이 모음 뒤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이 하나였다. 그런데 이 형태로 무형태도 있었고 이형 없는 이도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7세기부터 근대국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16세기 말 보면은 16세기 말에 보면은 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대 때는 이뿐만 아니라 가가 있었다. 그런데 현대하고 비교하면 현대는 이 가가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자음 뒤에서는 이가 이렇게 실현이 됐지만 근대 때는 이게 과도기였기 때문에 자음 뒤에서는 이가, 모음 뒤에서는 가가 이렇게 실현됐지만 이게 혼용됐기도 했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혼용됐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아비와 아달이 친홈이 이시며 님금과 신해에서 신해는 신하이죠. 신하이. 그러니까 가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이해하지 않고 신하가 그랬을 거예요. 신하가 그랬을 텐데 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주로 가는 이 모음 뒤에서 실현이 됐어요. 근대국어 때. 이 모음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 두드러기가 두드러기하고 이 모음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중세 같으면 두드러기 이 하고 탈락된 형태가 실현됐을 텐데 이 모음 뒤에서 가가 실현됐다는 거죠. 근대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가가 실현되는데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과도기여서 이 모음 뒤에서. 이 모음이 아닌 신하에서는 신하이
라고 해서 가가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력이 아주 없어 누워 지내니 도통 찬드이가 돌아. 찬디가 덜나. 그래서 찬대드이죠. 이 뒤에 가가 실현되어 있어요. 찬드이가 덜나서. 자, 그 다음에 답은 바이가 올 것이니. 바이가, 바이. 그래서 이 몸 뒤에 가가 실현됐죠. 그런데 안 바다해 일본 배이. 그래서 바이 다음에 어때요? 이가 주격도사가 탈락이 됐죠. 자, 그러니까 근대 때는 이게 과도기여서 이 가가 실현이 됐지만은 가는 주로 이 몸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응이 없는 그 다음에 실현되지 않는 것 이것들이 함께 실현됐다. 이 몸 뒤에서 현대 국어의 모습과 중세 국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과도기를 거쳐서 현대 국어에서는 가와 이가 확실하게 분리되어서 자음 뒤에서는 이가, 모음 뒤에서는 가가 오게 되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 다음에 3회 2 보면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다. 자, 기억 내내 적절한 교사의 답변 내용을 서술해라 그랬어요. 자, 교사가 은느는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다 그랬는데 학생이 귤은 노랗다해서 귤이 주어니까 은은 주격조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요즘 고등학생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주격조사 그럼 뭐라 그래요? 은는 이가라 그러죠. 누가 그렇게 가르치죠? 누가 그렇게 가르칠까요? 영어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이 문법을 배울 때 우리만 문법 안 배우죠. 영어 문법은 아주 그냥 열심히 배우죠. 영어 문법 하는 거 반만 하면 우리말 박사 될 텐데.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말 주격, 보조사, 주격조사, 보조사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는을 주격조사로 알고 있죠. 자, 지금 이 학생도 이제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 교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자, 은는은 주격조사와 달리 여러 자리에 나타난다. 여러 자리에. 그래서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철수 공부 열심히. 주격조사는 반드시 철수가에만 붙어야 되지만 철수가 공부가 이렇게는 안 되죠. 은느는 철수가 공부는 열심히 한다. 공부는 공부를 열심히는 한다. 그래서 어느 문장 성분이나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건 누가 먹었니? 라고 물으면 철수가 먹었어라는 대답은 괜찮은데 철수는 먹었어. 이건 굉장히 이상한데 왜 그런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은느는 신정보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느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그 정보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어. 이건 적절한데 옛날에 한 소년은 살았어.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옛날 한 소년이 살았어. 그 소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는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나름대로 논거를 댈 수 있는 문제도 내겠다. 그런 의욕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논술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논술 문제를 준비할 때 내가 나름대로 논거를 내야 돼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09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조금 수월한데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2009년. 자, 피동문인데 영희가 꽃을 꺾었다. 꽃이 영희에게 꺾였다. 그 다음에 농부 2명이 뱀 한 마리를 밟았다. 뱀 한 마리가 농부 2명에게 밟혔다. 오늘은 날씨가 풀렸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피동문 종류들이죠. 이걸 가지고 문제 보면은 1, 3을 활용해서 피동 표현의 의미 특성을 설명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피동 표현의 의미 특성. 자, 이것은 이 앞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쭉 서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영희가 꽃을 꺾었다 하고 꽃이 영희에게 꺾였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어로 나타내지는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 동작이 주어가 아니라 주어로 나타내어진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자, 그게 이제 피동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영희가 꽃을 꺾죠. 그런데 꽃이 영희에게 꺾였다 그러면은 꽃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영희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둘을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능동문에서는 농부 2명이 뱀 한 마리를 잡았다. 이 수량 구문에 있어서 중의적이 되죠. 능동문은 중의적이 돼. 그래서 2명이 뱀 한 마리를, 자, 2사람이 뱀 한 마리를 할 수도 있고 2사람이 각자 한 마리씩 해서 2마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뱀 한 마리가 농부 2명에게 밟혔다. 이렇게 피동문이 됐을 때는 이런 중의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오늘은 날씨가 풀렸다. 자, 이 피동문이 오늘은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 이런 능동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문과 능동문이 대응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피동문은 있는데 능동문은 없는 경우. 이걸 뭘로 설명하느냐. 이것은 피동문의 탈동작성으로 설명을 해요. 탈동작성. 자, 동작성 그러면은 능동적으로 뭘 한다죠. 능동문은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피동문은 그런 동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물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작성을 잃어버리게, 탈동작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행위가 어떤 자연적인 힘이나 자연적인 힘 또는 상황에 의해서, 자연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연적인 힘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 능동문을 배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동문의 탈동작성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나의 일사 각각은 화자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피동편이 사용되었는가. 자, 우리말은 주어가 이렇게 쓰이면서 능동문에서는 주어의 행동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피동문에서는 행동성보다는 이 탈동작성,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동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르죠. 그래서 피동문을 사용한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뭐냐. 자, 2000년부터 8년째 1위 자리를 지켜온 김 선수가 신예 박 선수에게 정상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만일 초점을 신예 박 선수에게
맞춘다면 어떻게 서술할까요? 박 선수가 김 선수에게 뺏었다겠죠. 그런데 초점을 이 김 선수가 이 타이틀을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뺏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빼앗기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공공의 식량난은 지난해 대규모 흉소,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국제 원조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자, 해석됩니다 하고 해석합니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해석됩니다 그러면은 해석하는 주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해석하는 주체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자,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엄마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겠죠. 누가 깼어? 근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깬 주체가 사라진 거죠. 내가 깼어요가 아니고 창문이 깨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창문을 깼다는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런 거죠.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문과 피동문 이 문장만 잘 봐도 신문에서 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주체로 부각되느냐. 자, 손님 식당에서 식탁이 안 닦였네요. 자, 이렇게 말하는 손님은 예의가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예의가 있죠. 예의 없는 진상 손님 어떨까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안 닦았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피동문을 써서 직접 추궁하지 않는 거죠. 직접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그런 매너가 되게 필요하죠. 다음 웹툰에 술도녀가 있는데 혹시 그거 보는 사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 작가가 어떤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출판사 직원이 이 식당 사람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작가가 계약을 안 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같으면 나도 필요가 없어지면 그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보고 비록 만화지만 참 제대로 된 판단이다. 우리 어떤 사람 보려면은 그 사람이 식당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이걸 보면 그 사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서비스 같은 거. 자, 이 손님은 굉장히 진상짓 안 부렸어요. 자, 그러니까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죠. 만일 막 거세게 나가면은 아마 종업원도 말이 곱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를 감춰서 비난이 안 되도록, 비난하는 말투로 들리지 않도록 피동문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파도가 뱃전에 부딪다 부딪히다. 딱 봐도 이것은 부딪히다죠. 그 다음에 다음 역에 도착하여 1분간 정차되겠습니다. 정차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헷갈리겠죠.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정차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차하겠습니다죠. 우리 열차는 정차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이유만 딱 쓰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 단하고 또 단서를 붙여놨어요. 다의 1, 2의 괄호 안에 표현은 둘 다 옳을 수 있음. 어쩌라고? 이런 게 제일 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 짜증날 것 같아. 이건 조금 문제 내는 사람이 이게 일부러 막 꼬려고 했든지 좀 가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은 옳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편도 서술하셔. 이래야 좀 분명해지죠. 자, 그러니까
1번에서 파도가 배전에 부딪히다 그러면은 왜 부딪다가 아니고 부딪히다를 써야 돼요? 파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렇죠? 파도가 의지적으로 나 부딪힐 거야 하고 막 부딪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딪히다가 맞아요. 근데 만일 여기서 말한 대로 맞을 수 있으면 그랬으니까 맞다고 보면 의인화시켰을 때, 파도를 의인화시켰을 때는 파도가 나는 아프지만 부딪힐 거야 하고 파도 부딪힐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경우를 이 말 때문에 써줘야 돼요, 지금.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역에 도착하여 1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기차가 주체가 되어서 정차하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정차하겠습니다. 하는데 정차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체가 감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체와 무관한 상황, 고장이라든지 앞차를 먼저 보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었을 때는 정차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의 2 보면 라의 1, 4에서 이중피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근거를 설명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중피동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보기 1의 학생 A, B 각각에 대한 지도 방향을 보기 2를 활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상당히 좀 서술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만 해라 그러지 왜 두 개 다 해라 그래? 자, 먼저 1, 4를 보면은 이중피동이 아닌 것은 2번과 4번이죠. 1번은 믿기다. 믿다에 기가 붙어서 피동사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어지다가 붙었죠. 그래서 이중피동이에요. 믿겨지자는. 믿기에 어지.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쓰여져 있었다. 그러면 쓰다에 이가 붙었죠. 피동접사. 이에 그 다음에 어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피동이에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숙여졌다 그러면은 숙이다. 이 숙이다가 피동접사가 아니에요. 구태 막 잠다면 숙다에 숙이다. 뭐 사동 정도로 해석될 수는 있는데 절대 피동은 아니죠. 숙이다에 어지다가 붙은 거니까 이것은 단일 피동이에요. 어지다 피동이에요. 그 다음에 길들이다 할 때 길들다에 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들이다 사동으로 볼 수가 있죠. 피동은 아니에요. 여기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피동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중피동이 아닌 근거, 그럼 피동접사가 붙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 1에서 학생 A와 B의 그런 대화를 봅시다. 오늘 지하철에서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선택하면 굳게 닫혀진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 닫혀진은 잘못된 표현 아닐까? 닫혀진. 그러니까 이중피동이죠. 닫다가 닫히다 피동이 됐죠. 거기에 다시 어지다가 붙었죠. 그래서 닫히어진 이거예요. 근데 학생 B가 나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학생 A는 굉장히 범생이 스타일이죠. 선생님이 옳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야. 이런 애들이 이제 세월호 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B는 나도 그렇게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닫힌보다는 닫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학생 B는 굉장히 열린 사고죠. 학생 A는 범생이지만은 닫힌 사고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보기 2를 가지고 얘들을 지도를 한다면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자, 1번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도 점차 오타가 있네. 점자가 아니고 점차예요.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잊힌 사람이 되었다보다는 잊혀진이 훨씬 더
적절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중피등인데 이중피등이 적절한 거. 그 다음에 2번은 오늘은 어제와 달리 고기가 잘 잡힌다. 자, 이건데 잡혀진다. 이중피등으로 하면은 이것은 조금 어색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 A와 B를 설명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A는 뭘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문 결과를, 설문 2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설문 2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네가 말하는 것은 맞아. 이제 규범 문법에 따르면 너처럼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칭찬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언어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그러죠. 계속 변하니까 무조건 규범만 지키고 있으면 변하는 언어적인 사실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범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변한 것이 규범 문법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규범이 된다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중피동은 아직 학교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점차 이것도 적절한 예들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잊혀진 같은 것이 훨씬 더 적절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미 학문 문법에서는 이중피동을 인정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아직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어의 가변성,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네 말이 맞아. 또 칭찬해 줘야 되죠. 언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규범뿐만 아니다. 언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규칙, 이게 문법이죠. 일반 문법이죠. 자, 그런데 규범 문법을 정한 것은 왜 그래요? 통일성, 실용성을 갖춰서 언어는 이제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규범이 없다면은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달라지죠. 또 시험 보는 내용이 다 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설문 2에서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규범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잡혀진다가 어색하다고 보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2010년 2차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2009년) 문제 조금 괜찮은데 2010년 2차 시험은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좀 문제를 내면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지금 쭉 보면 첫 번째는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 죽음과 주검. 그 다음에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목걸이와 목걸이. 그 다음에 책값하고 공책값. 이거 하고 책값, 공책값. 나갔다, 꺼져간다. 자, 이걸 가지고 먼저 보면 가나의 3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쌍들이 지니는 한글 맞춤법상의 차이와 사전 등재상의 차이를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자, 맞춤법상의 차이. 사전 등재상의 차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조건 1을 보면은
가를 분석할 때 한글 맞춤법상의 차이는 분철 및 연철 여부를 고려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분철이죠. 이것은 연철이죠. 자, 맞춤법상의 차이. 왜 이것은 분철을 시켰고 이것은 연철을 시켰는가? 왜 이것은 분철을 시켰고 이것은 연철을 시켰는가? 설명해라는 거예요. 자, 맞춤법에서 이건 왜 분철을 시켰어요? 음이 붙은 접사, 음이 붙은 낱말은 원형을 밝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이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죠. 이건 죽다에 음이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엄이 붙었죠. 그러니까 음과 이가 아니니까 이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철이 되는 거다. 이게 설명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목걸이에서 목에 걸다 라는 데서 만들어졌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 목걸이는 사람 목에 거는 이 목걸이는 목에 걸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죠. 똑같이 목걸이에 이가 붙은 건데 이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데 왜 이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나요? 원래의 뜻과 멀어진 것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유가 다르죠. 이것은 접사가 얘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얘는 똑같이 이가 붙었는데 원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밝혀 적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전 등재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표제가 되는지를 고려할 것.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자, 사전 등재상에 얘네들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하고 차이가 있어요? 죽음 사전에 등재될까요, 안 될까요? 표제어로 될까요, 안 될까요? 표제어로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사전이 있어요? 자, 죽음 표제어로 등재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다 등재가 돼요, 이건. 자, 목걸이 다 따로 등재돼야 안 돼요? 되죠? 다 표제어거든. 표제어로 됐는데 표제상의 차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면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걸 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타전 등재상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 이 수사물 같은 거 보면은 유도신문이라는 게 있죠. 유도신문. 너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 훔쳤어?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요? 그 집안에 들어갔다는 게 전제가 돼버리죠.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꼭 그런 것 같아. 지금 등재상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학생들의 대답은 뭐려고 해요?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등재될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일 그런 것을 의기도하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절대 헷갈리지 않았을 거다. 그 실력을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문제를 냈으면은 약간 정신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나를 분석할 때 한글 맞춤법상의 차이는 띄어쓰기를 고려하고 사전 등재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표제가 되는지를 고려할 것. 이것은 쉽죠. 자, 띄어쓰기는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책값은 합성어니까 띄어쓰지 않는다죠.
이것은 합성어가 아니고 구니까 띄어 쓴다. 그 다음에 사전에 등재할 때도 합성어는 등재하지만 구는 등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쉽게 나오죠.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논란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다의 1, 2, 3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할 것. 이것도 이제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은 부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죠. 자, 갈비촌, 뭐 반짝셀, 흔히 우리가 쓰는 그런 합성어인데 요즘 만들어내는 그런 합성어하고 좀 비슷하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것은 지금 갈비라는 데다가 엄청난 의미를 많이 집어넣어 버렸죠. 갈비인데 갈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짝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물건을 어쩌고 하는 뭐 이런 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의미가 굉장히 확장된 거예요. 자, 의미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추 그러면은 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신품종. 이걸로 김치 담그면 굉장히 좋겠죠? 두 가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컴시인, 그러면 컴퓨터의 원시인. 이런 것은 앞에 뒤에 명태하고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막 섞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형태의 혼성이에요. 형태를 막 섞어버렸어요. 혼성. 자, 형태의 혼성인 그런 신조어다. 그 다음에 명태는 명예퇴직,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이것은 첫 글자를 따서 줄여버린 거죠. 축약이에요. 축약. 그 다음에 라의 1, 2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해라 그랬어요. 라의 1 보면은 부교 그러면은 뜬 다리, 해로, 바닷길, 코너킥, 구석차기. 이건 어때요? 원래의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의 뜻을 살려서 순화시킨 거죠. 뜻을 살린 순화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 찬바람틀, 컴퓨터, 슬기틀. 이런 것은 어때요? 원래의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죠.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성공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살렸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3의 2번 보면 말을 참고해서 아래의 기억 디귿에 적절한 문장을 넣어 평가 요소표를 완성한 후 이 문제가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또 좀 어려운 문제예요. 보면은 이 학생 A가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학생 A의 활동을 평가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신 구하미가 좋겠다. 그러니까 B가 E는 사람이니까 기를 쓰는 게 좋아. 집신 구하기. 그러니까 금방 얘가 또 귀가 얇아서 팔랑귀라서 그래 그러면 집신 구하기로 할까? 이러니까 너무 기니까 집신 질은 어떨까? 학생 B가 또 그러니까 학생 A가 질이 한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욕은 좋은데 우리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학생 C 그 다음에 A 짝꿍 모집은 어때? 또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학생 B가 짝꿍 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보고 학생 A의 행위에 대해서 분석해보라라는 거예요. 평가해보라. 그래서 여기서 평가 요소는 들어가는 것들이 마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어 단어 형성의 특질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 마에 보면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존의 어휘를 분석하는 활동 그랬죠. 그러니까 국어의 단어를
분석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말을 만들거나 기존의 단어를 적절한 순화로 바꿀 줄 아는 활동. 그랬으니까 새말을 만들거나 기존의 단어를 적절하게 순화할 수 있다. 순화어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평가 기준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말을 사랑하고 스스로 언어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말을 사랑하고 언어 문화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얘는 뭘 막 열심히 했으니까 맨 마지막 언어 순화에는 최고점 줄 수 있겠죠. 좋음. 그 다음에 국어 단어를 분석한다. 이것은 안 되죠. 이거 최하점 줘야 돼. 지를 막 한자어라 그랬어. 한자라. 그러니까 그건 나쁨. 그 다음에 국어 단어 형성법의 특질을 이해한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보통 줘야 될 것 같아. 왜냐? 일단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하나 어근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성공을 했죠. 구함, 짝꿍 구함 이런 식으로. 근데 결정적으로 이하고 기하고 어떤 걸 쓸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점수를 좀 깎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정도로. 그 다음에 새로운 낱말을 만들거나 순화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은 새로운 낱말을 막 만들죠. 그런데 이걸 뭐 아주 잘한 것은 아니니까 모집 같은 걸 집어넣고 또 접사를 좀 다르게 쓰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정도로. 자, 만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요? 근거를 어떻게 잘 대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으로 해도 되고 좋음으로 해도 되는데 어떤 근거를 대해서 평가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2011년 2차 갑자기 좀 화면이 좀 어색해졌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앞에 강의했던 것을 좀 통편집을 해서 2011년을 빼고 지금 다시 강의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발견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거니까 조금 어색할 거예요. 자, 그래도 더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행이겠죠. 자, 문제를 좀 보면 옛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 생활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자,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수업 내용을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로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예문이 가나다라에서 지금 중세국어 표기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마에서 의문형 어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고, 바에서 이제 그 의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자, 이게 이제 지문인데, 자, 문제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라에서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어절 4개를 찾고 이들이 기억에 부합하는 이유를 각각 기술할 것. 자, 가라에서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기억은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하는 이것. 자, 앞에는 소리대로 적대, 소리대로. 자, 우리말 맞춤법 표기의 대원칙은 첫 번째는 소리대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음적 표기 이렇게 말하죠. 소리대로 적는다. 그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그러면 이제 표의적 표기 또는 형태 의문론적 표기. 자, 그래서 뜻을 밝혀 적는다 이거죠. 표의적 표기 그러면은 뜻을 밝혀 적는 것. 자, 중세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죠.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인데 어법에 맞도록 뜻을 밝혀 적는 것이 드물게 보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월인천강지국이나 용벼천가,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외에도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찾으면 나의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교코 여름 하나니 했을 때 이 곧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시옷이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장생인 불초활세, 장생인은
불초해서 어리석어서 남이 나 간달.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남이가 소리대로 적으면은 니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남알 다 좋자니 했을 때 남알, 이것이 나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라에 보면 큰 지위와 덥고 비올지라도 메셔 셔기를 날이 맞도록 하야. 자, 날이 맞도록. 여기서 이는 니가 돼야 되는데 소리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문에서 좀 찾기 어려운 점이 제가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자, 맨 처음 보면 내 일할 위하여 여엡빈에게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학생들이 이것은 표의적 표기가 아닌가,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은 여들이든지 여듭이든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중세 때는 이제 고영건생의 표준 중세문법에 보면은 리을 비읍은 음절 말에서 다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들 하든지 여듭 하든지, 자, 경상도는 여들이고 전라도는 여듭인데 원래 발음은 지금은 여덜이죠. 여덜 앞으로 소리 나서. 자, 그러면 지금 발음을 따르면 여덜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 소리가 났을 거다. 일관성 있게 리을 비읍이 다 표기된 걸로 봐서 중세 때는 이게 다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아마 여들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뜻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했을 때 할 같은 경우도 이게 이걸 집어넣은 게 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뜻을 밝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된 소리를 만드는 또는 절음 소리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할 하지 않고 이게 들어가면서 할 하고 소리 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지 뜻을 밝혀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곧 하고 시옷 받침 팔중성에 따라서 받침을 적어야 할 때 지어서 적은 것, 그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다 연음이 연철이 돼야 될 것을 연철시키지 않고 분철시켰다는 것, 이것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문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기를 활용해서 학생 갑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서술할 것 그랬어요. 자, 보기를 활용해서 학생 갑의 질문, 학생 갑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현대 맞춤법 규정을 지키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성 이야기죠. 경제성. 그래서 값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값만 이렇게 본다면 비읍, 시옷, 미음 세 글자를 쓰는 것보다 그냥 값만 이렇게 쓰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값은 학생 값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경제성은 있는데 어떤 경제성이냐? 쓰기의 경제성만 있는 거죠. 쓰기의 경제성만 있고 읽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즉 그거 감만 싸면 사고 싶어. 도대체 이 감이 먹는 감인지 이 값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값을 가리키는 건지 이걸 생각하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죠. 그래서 쓰기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읽기에는 어때요? 읽기에는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독성 문제에 있어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학생 병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자, 학생 병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옛글의 맞춤법도 우리에게 낯설지만 옛말의 문법도 특이한 점이 있네요. 마에서 물음을 끝맺는 문법 형태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법 형태 두 가지. 자, 물음을 끝맺는 문법 형태. 그러니까 의문형 정결어미라는 거죠. 자, 의문형 정결어미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두 문법 형태 중 하나의 사용 조건이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오류가 생겼는데 이 질문이 상당히 애매해요. 도대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뭘 물어보려는 거냐? 통시적 변화를 물어보려는 거냐? 공식적인 변동을 물어보려는 거냐?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서 내가 참 애매한 문구다. 이 문제 낸 사람 조금 더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제가 약간 딴 데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질문이 아주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문제를 보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의문형 정결어미가 요가 나오고 는 다가 나오는데 단지 이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냐, 공시적으로 이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요와 는 다가 원래 차이가 있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약간 섞여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차이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섞여 쓰이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사용 조건이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찾아내기가 이 문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낸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를 하나 때리고 싶은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걸 제시를 해줬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또 편집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3번 조건을 보면은 말을 활용해서 문법 형태의 변화된 사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학습 활동,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교사의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학습 활동은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두 종류의 의미. 이 둘이 어떤 사용 조건에서 사용되었는가, 어떤 사용 조건에서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요는 중세 때는 니에 고가 연결되는 건데, 음영이 고가 연결되는 건데 이 몸 뒤에서 이게 니오로 이렇게 실현이 됐어요. 니오. 또는 이제 판정물 때는 니아. 그래서 이게 요나 야로 실현되는데 이 요나 야는 2인칭이 아닌 주로 1인칭이나 3인칭, 1인칭이나 3인칭 의문문에서 요나 야가 사용되고 2인칭일 때는 는, 다 또는 을, 따 이게 사용됐어요. 자, 그런데 이 니오, 니아에서 발전한 이 요, 야가 는다, 리을, 다로 실현된 2인칭 의문까지 이게 확대된 거죠. 확대되었는데, 자, 그것은 16세기에 이 평서형 어미 나. 자, 나는 이제 직설법의 선임할 의미죠. 이 나, 다가
니은다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니은다는 의문형어민데 나다가 니은다로 변해서 이 의문형과 평서형이 이게 섞이게 되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가 니은다 쪽으로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다가 이제 소멸되면서 인칭의 구별이 사라진 거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섞이는 걸 보면 그런데 아주 원칙 없이 무조건 섞이는 것은 아니에요. 너는 고려 사람이여니 또 어디 하는 이람을 잘 하나뇨. 자, 네가 어떻게 하느 말하는 것을 잘 하느냐. 자, 그러니까 너에게 묻는 거니까 이건 2인칭 의문문이죠. 2인칭 의문문인데 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손대 글 배운다. 자, 내가 앞으로 딱 되니까 여기에 는다가 나오죠. 네가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내 학당에서 글을 배웠다. 내 무슨 글을 배운다? 똑같죠. 네가 무슨 글을 배웠느냐? 그런데 무슨 글을 강하나뇨? 이 차이를 보면은 이 요가 쓰일 때는 2인칭이긴 하지만은 내가 제시되지 않아요. 내가 제시되지 않은 의문문에서는 2인칭 의문문이지만 니은다가 쓰지 않고 요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문법 형태의 변화된 사용 조건, 는다가 사용돼야 할 때 요가 사용된 그 조건은 뭐냐? 2인칭 의문이지만 주어 내가 제시된 문장에서는 니은다가 쓰이고 주어 내가 제시되지 않은 문장에서는 요가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의 변천 과정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요가 2인칭 의문에게 들어와서 점차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2인칭 대명사가 쓰였을 때 니은다가 쓰이던 이런 문장에서도 점차 요가 쓰임으로써 우리말 의문문에서 인칭의 구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된 사용 조건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쾌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012년 제가 과거에 바로 전에 강의했던 것을 다시 여러분 계속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문제 보겠습니다. 자, 힘들죠? 자, 그래도 이렇게 남고 조금 하기 힘드니까 빨리 그냥 쌈박하게 끝내고 갑시다. 2개 남았어요, 2개. 점점 이제 짧아져요, 이게. 점점 짧아져. 자, 2012년 2차 시험 문제 보면 품사 분류의 효용성을 국어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품사 분류의 효용성. 품사를 이렇게 나누면은 편리하다 이런 거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품사 통용에 대한 문제인데 품사 통용 이것도 학생들이 스스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나한테 이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학생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들어. 내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안 왔어. 자, 여러분들은 다음에 혹시 이 공부를 이걸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때 강의를 들었더니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고마워하겠죠.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이걸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학습 활동 보면 다음 자료에서 1에서 7 각각에 대해서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를 찾고 각상의 두 단어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품사 통용어예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조건 보면 가의 이 류과 형태가 동일하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를 가의 대화에서 각각 찾고 네 단어가 각각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는 인간적이죠. 인간적. 자,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왜 명사예요? 조사가 붙었으니까. 조사가 붙었으니까. 우리말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첨가 어죠. 그래서 뭐가 붙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사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의 인간적 한계를 용서해라 그랬을 때는 인간적 한계. 인간적이 한계를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품사가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 그래서 명사, 관형사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니까 이것이 품사 통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다른 애들 기다리면서 그냥 동아리 방에 있어. 이 다른은 애를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사죠. 관형사. 자, 그런데 똑같은 형태인데 그 뒤에 다른 게 어색하긴 하지만 했을 때는 이럴 때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다른과 이 다른은 다른 거죠. 형태는 똑같지만 달라요. 이것은 애초의 관형사예요. 근데 얘는 원래 기본형이 다르다죠. 다르다에서 앞에 문장에 서술어로 쓰이죠. 서술어로. 그래서 태도가 다르다. 태도가 다른 게 어색하긴 하지만 태도가 다르다에 관형사형음이 니은이 붙어서 뒤에 개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다른은 품사 통용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품사 통용어가 아니죠. 품사 통용어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원래 바탕이 다르니까. 얘는 지금 다르다에 니은이 붙은 거니까. 얘는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분장은 했지만 서로 다른 단어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뒤에 다르다는 서술어로 쓰이면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 학생 갑과 을의 대화를 바탕으로 두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도 방안을 서술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갑과 을에 보면 갑은 뭘 몰라요? 있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학생 을은 받는 대로와 마음대로 대로를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있다가 동사냐 형용사냐 둘로 이렇게 나뉘죠. 앞에 있다는 동아리 방에 있어. 열쇠가 있어. 자, 동아리 방에 그 말에는 존재 의미가 되죠. 동아리 방. 자, 이것은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열쇠가 있어. 이랬을 때는 소유가 되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게 현재 시제 선언함이 는이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가능하죠. 명령, 청유가 가능해요. 자, 나 여기에 있는다. 나 여기에 있는다. 우리 여기에 있자, 있어라. 이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소유의 의미일 때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고 이것은 형용사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자, 그 차이점들. 그 다음에 학생 갑은
학생 갑은 이 대로를 의존명사하고 조사로 이렇게 나눠 설명할 수가 있죠. 받는 대로, 이것은 의존명사죠. 왜? 앞에 꾸미는 말이 오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이것은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생 병과 정.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데 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늘, 인간적, 백, 있어, 이것은 한 표제 속에 두 품사가 함께 나와 있네. 자, 한 품사에 한 표제어에 한 표제어에 두 품사가 나와 있다. 그런데 대로, 보다, 다르는 품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제로 실려 있다. 자, 이 차이는 뭘까요? 한 표제어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품사 통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완전히 같아요. 뜻이 같은데 품사만 다를 뿐이에요. 다른 품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낱말이라는 거예요. 한 낱말인데 품사만 달리 쓰이는 거예요. 품사만. 자, 서로 다른 표제어다, 이것은 품사도 다르고 얘들이 성격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음 이의어라는 거죠. 동음 이의어. 자, 우리말에서 동음 이의어는 각각 표제가 다르죠. 그래서 표제어로 실리는 것에 따라서 이게 동음 이의어냐 아니면 다의어냐, 이게 구별이 되죠. 다의어는 한 표제 안에 있죠. 동음 이의어는 서로 다른 표제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동음 이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단어가 두 개의 이상의 품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같은 경우는 명사, 관형사, 부사 이렇게도 막 쓰이죠. 세 개로도 막 써요. 그래서 서태룡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 품사 통용이란 말을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이거 막 헷갈리거든. 여기서 지금 대로 같은 경우에는 대로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이는데 지금 동음 이의로 처리하고 통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서로 다른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비슷해요. 통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전마다 다 달라버려. 어떤 것은 통용으로 처리하고 어떤 것은 동음 이의로 처리하고 이게 다 달라버리니까 우리말에 품사 통용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각각 다른 표제어로 만들자. 어때요? 그러면 일관성이 좀 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소관 아니에요? 하든지 말든지. 자, 그렇게 얘네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품사로 통용되는 단어의 유형 네 가지를 골라서, 그러니까 오늘, 인간적, 백, 있어, 이것을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품사 통용 현상의 특성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도 쓰이고 뭘로도 쓰여요?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명부류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것을 기술해 주라는 거죠. 자,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인간적 그러면은 명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로도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백 그러면은 수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로도 쓰이고. 우리말 이제 이건 굉장히 많죠. 수사하고 수관형사. 그 다음에 있어 그러면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이거 외에도 품사 통용하는 낱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유형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시되는 거 이것만
써라 이런 거죠. 오지랖 넓게 막 다른 거 다 쓰려고 하다가는 떨어져요. 이것만 써라 이거예요. 네 가지만. 자, 마지막 2013년 2차 시험 보겠습니다.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유형은 이 유형이 제일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막 논란이 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개의 그런 서술형 지식들을 갖다가 쭉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확실히 쉬워진 거죠. 자, 가는 중세국어 예문이에요. 중세국어. 우리가 중세국어 공부할 때 꼭 예문 중심으로 하자 그랬죠. 예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는 이 중세국어에서 이제 명사형과 관형사형 이것의 특징을 전성 어미의 특징을 아느냐라는 문제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연결 어미의 특성을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자료가 어렵게 나오면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보면 국어의 종결 어미를 종결법에 따라 하위 분류하고 각각의 예를 밑줄진 부분에서 찾아 쓸 것 그랬어요. 자, 우리말의 종결 어미는 문장 종결법 몇 가지로 해야 되죠? 5가지로 해야 되죠. 5가지로. 나는 8가지도 아는데. 그러면 안 돼. 일단 학교 문법에 따라서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해서 5개로 보면 어때 붙여라 하나니까 그 뜻을 니러시오. 말해 주세요 하는 거니까 명령형이죠. 내 악이 위하여 얻어보고려. 이것도 명령이죠. 좀 얻어봐 이런 거니까 명령. 정토에 한 대가 나사이다. 그리고 나십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청유죠. 청유. 우리 그저 대가 자고 가죠. 저기에 가서 자고 가자니까 청유죠. 내 신한다 아니한다. 너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의문이죠. 정사이 없거니 어디리 가려. 자, 정사가 없거니 어떻게 가느냐, 어찌 갈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의문이죠. 찬탄하여 이르되 듀할시어 좋구나 감탄이죠. 하오자 내 존호라 내 홀로 존한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평서형이에요. 평서형.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전성어미의 특징을 서술할 것. 자,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먹디 마롬과. 자, 중세국어에는 이 명사형 어미 미음이 쓰였는데 앞에 뭐가 왔어요? 우가 와서 미음과 결합이 됐죠. 이게 이제 현대국어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이럴 때는 현대국어가 똑같은데 위화 진려 하시나로 이랬을 때는 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형의 기능을 수행할 때도 있었죠. 자, 그것을 서술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다의 자료를 바탕으로 라의 교사가 학생 1과 2의 질문에 대해 각각 답할 내용을 서술해라 그랬어요. 학생 1과 2가 보면 지만이 대조의 의미를 가질 때는 대등절, 양보 의미를 나타낼 때는 종속절 어미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만이 대등절로 쓰일 때가 있고 종속절로 쓰일 때가 있다. 종속절의 의미.
그래서 대등절의 의미를 가질 때는 대조의 의미가 되고 종속절의 의미를 가질 때는 양보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차이를 이 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라라는 거예요. 다 예문을 통해서. 단 연결음이 하위 분류의 통사적 근거를 제시할 것. 자, 연결음을 하위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음이는 대등적 연결음이, 종속적 연결음이, 보조적 연결음이 이렇게 하위 분류하는 것을 제시해라라는 거죠. 자, 대등적 연결음이는 크게 교어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교어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등적 연결음이에요. 종속적 연결음이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되는데 주로 조건이나 양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후행절에 종속되는 경우죠. 자, 그것을 이제 써라라는 건데, 자, 그걸 가지고 이들을 구별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대조죠. 그러니까 대등적으로 연결돼 있죠. 이럴 때 대등절은 후행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양보로 쓰였을 때는 연주회가 끝났지만 관객들은 연주회가 끝났지만 하고 후행절 속으로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기술해라라는 거예요. 후행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등절은 불가능하지만 종속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나는 몹시 피곤했지만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쳤다. 몹시 피곤했지만 아니 3번부터 해야 돼.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기름에 잘 녹지 않는다. 자, 전체 주어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설탕은 기름에 잘 녹지 않는다인데 후행절의 주어는 생략될 수 있죠. 그런데 선행절에서 주어가 생략되면은 대등절에서는 비문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지만 설탕은 기름에 잘 녹지 않는다. 이게 안 돼요. 그렇지만 양보의 의미로 쓰인 종속절에서는 선행절에서 생략이 되든 후행절에서 생략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죠. 나는 몹시 피곤했지만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쳤다. 몹시 피곤했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쳤다. 다 가능하다는 것. 자, 이것을 설명해 주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제 보조적 연결음이 학생 2가 태워 먹다에서 어를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랬어요. 자, 그는 부주의해서 솥을 태워 먹었다. 그는 부주의해서 솥을 태웠다. 이건 되지만 보조동사 그는 부주의해서 더러 솥을 먹었다. 불가사리도 아니고 안 되죠. 자,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 주는 거고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뜻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용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비문이 된다는 거죠. 왜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하느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용언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보충해 주는. 자, 그 다음에 조건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의 자료를 바탕으로 1.6에 쓰인 연결음이 려고와 르의 문법적 지약을 비교할 것. 그래서 단 장차 어떤 행동을 하려는 주어의 의도나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로 한정함. 그래서 려고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도의 연결음이라고 그러죠. 러 그러면은 목적의 연결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약이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약간의 의미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제약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1번, 2번 보면 나는 과일을 사려고 시장에 갔다. 나는 과일을 사려고 동생이 시장에 갔다. 자, 주어가 달라지면 비문이 되죠. 동일 주어 제약이에요. 이게 려고도 그렇고 러도 그래요.
나는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는 되는데 나는 과일을 사러 동생이 시장에 갔다. 이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동일 주어 제약이 있다. 이것은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일 주어. 동일 주어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려고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다 가능하죠. 근데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러 숲속에 들어갔다는 되는데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러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이건 이상해요. 비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후행절에 서술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살폈다 하고 들어갔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들어갔다는 이동이 있는 거죠. 이동. 그래서 후행절에 이동 동사가 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자, 려고는 그런 제약이 없는데 러는 후행절에 이동 동사가 와야 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다. 이것을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이 예문을 보고.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뭐 거저 주는 문제 같아요.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밥 먹으려고 우리 집에 왔느냐? 다 되는데 밥 먹으려고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가자. 자, 의도일 때는 후행절에 뭐가 안 돼요? 명령, 청유가 안 돼요. 그런데 러일 때는 어때요? 밥 먹으러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자. 두 개 다 가능하죠. 그래서 명령형과 청유형에서 제약이 있다 없다.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합격인데 문제는 어떤 예문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길지만 지금까지 나온 논란이 되는 문제들 한번 싹 다 살펴봤어요. 어제 좀 도움이 됐나요? 됐다니까 고마워요. 이걸 널리 펼뜨려서 정보 공유도 하고 이거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럴 테니까 혹시 보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